일곱 번째, 현대시 일곱 번째. 백석의 북방에서 정현웅에게, 그리고 박봉우의 나비와 철조망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녹화를 다 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왔어. 그래서 다시 찍고 있어요. 나는 멍청이야. 왜 맨날 이거 소리를 안 켰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처음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부터 볼게요. 제목을 먼저 볼게요. 가. 북방에서 정현웅에게인데, 그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박씨 몽방이라는 시,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게 이제 편지글의 형식을 차용한 거죠. 뭐 편지글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주소, 우리가 편지를 쓰고 나면 이제 주소를 쓰잖아요, 봉투에다가. 아나 이거 애들? 니네 아니? 편지 써봤니? 편지라는 게 있었어 얘들아, 옛날에는. 편지에다가 이렇게, 편지 종이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부 아저씨가 그걸 배달을 해주세요. 예? 그런 게 있었단다?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니네가 편지를 써봤는지 모르겠네. 뭐 어쨌든 이제 편지를 쓸 때 이제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쓴단 말이야. 뭐 니네 택배는 보내봤나요? 택배를 보낼 때도 그런 거 쓰니까 비슷하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한 거였다면, 얘는 받는 사람을 이렇게 쓴 거죠.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그래서 편지글의 형식을 차용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보죠. 내용상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나 화자고요. 떠났대요. 어딜 떠났을까?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흥안령을, 음산을, 아무르를, 순가리를 떠났다. 그럼 이게 목적어잖아요. 목적어가 뒤에 나왔죠. 떠났다라는 서술어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도치법이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열거했죠. 나열했죠. 열거법입니다. 그래서 도치와 열거가 쓰였고요. 얘네가 뭐냐면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요, 금은 북방에 있었던 나라들이죠. 부여도 아시죠? 이제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얘도 북방에 있었던 나라고요. 그 다음에 요 나라, 뭐 그 거란족이 세운 나라죠. 금나라 아시죠? 얘네가 나중에 청나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맞잖아.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 되는 거잖아. 그죠? 여진족이 세운 나라죠. 그러니까 뭐 이런 나라들 다 북방에 있었던 나라들, 발해도 마찬가지고 북방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흥안령을, 음산을, 이건 산입니다. 령자는 이제 그 대관령 할 때 령자죠. 둘 다 산이고요. 아무르, 이거 강이에요. 강 이름 아무르강. 순가리, 지금 이건 한자로 이제 송화강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습니다. 강 이름이에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얘네가 다 뭐냐면 북방의 지역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북방을 떠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북방을, 아득한 옛날에 나는 북방을 떠났어, 이런 말인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한민족, 우리나라죠. 우리 민족이죠. 한민족. 우리 민족이 원래는 이제 중국 지역 쪽, 북방 쪽에 살다가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내려온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여러분, 요게 범과 사슴과 너구리, 송어, 메기, 개구리가 당연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니까 북방에만 있는 건 아니죠. 한반도에도 있죠. 당연히 있죠. 하지만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북방에 사는 애들을 배반하고 속이고 떠났다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될 건데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4등급, 5등급 이런 친구들 중에서 또 이제 이런 걸 잘 못 읽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사실 당연하게 읽을 수 있어야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북방에 있는, 북방을 의미하는 동물들이고,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이거 의인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작나무가 슬퍼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북방에 있는 나무들이겠죠. 갈대와 장풍에 붙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얘네도 마찬가지. 갈대와 장풍도 이제 북방에 있는 애들. 오로촌이 맷돌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과 솔로는 그 지역의 북방 지역의 이제 소수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계속 다 뭐냐면 북방을 떠났어 이런 얘기죠.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자, 나는 그때 슬픔도 시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 좋았어. 나는 오 신난다 이러고 떠난 거예요.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왔다. 이 앞대가 이제 한반도를 의미하는 거죠. 북방의 대륙을 떠나 한반도로 내려왔어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게을리라는 단어입니다. 얘는 지금 내가 한반도로 떠나온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게으름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한반도로 떠난 것을 게으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따사한 입구에서 하이한 옷을 입고, 우리 그 백의 민족 있잖아요. 하이한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평화로운 삶을 누렸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얘는 이걸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지금 게으른 삶을 살았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평화에 젖어서, 그 약간 조선도 마찬가지죠. 평화에 젖어가지고 이런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고 망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비굴하게 살았다는 거죠. 굴종의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고려시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고려시대까지는 아니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이게 사대부들이 세운 나라지 않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사대부라는 게 사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대는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섬기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조선을 세웠기 때문에 조선은 당연히 사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의 왕은 왕이죠. 황제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중국의 황제의 명을 받아서 행동을 해야 했죠. 뭐 어쨌든 그런 굴종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근데 이건 좀 너무 일반화한 거긴 해요. 사실 조선시대 때만 그랬던 거라서 너무 일반화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지금 그 한반도에서의 삶을, 그 평화로움을 누렸던 그 삶을 게으른 삶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많은 것들이 변했죠.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에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아까는 슬픔과 시름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태반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그 태중, 뱃속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곳,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었던 곳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북방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래 북방에 있었는데 여기서 앞대로 나갔었다가 다시 북방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돌아왔잖아요. 왜 돌아왔냐? 바로 일제강점기 때문이죠. 일제강점기의 탄압을 피해 많은 우리 민족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거는 뭐냐면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슬픔과 시름에 쫓긴 거고요. 그래서 북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해는 늦고 다른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부정적 상황을 표현한 건데,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자연물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해, 달, 바람, 구름, 이런 자연물들을 통해서 자연물들의 상황, 해가 늙었다, 달이 파리하다, 바람이 미쳤다, 보래구름은 넋없이 떠돈다. 그래서 자연물의 상황을 통해서 현재 우리 민족의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영탄법, 영탄적 어조가 사용됐다.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이거 열거법이죠. 열거예요. 이거는 힘은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서술어를 두고
이 주어들을 전부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다 좋은 것들이에요.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없으니까 부정적 상황인 거예요.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상실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 이 시는 제가 볼 때는 요 앞에가 좀 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잘 모르겠어요. 뒤에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약간 빌드업의 느낌이겠죠. 빌드업. 여기서 이제 북방으로 돌아왔어를 말하려고 원래 우리가 북방에 있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북방을 떠나서 슬펐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우리의 원래 터전이었던 북방 거기를 떠나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게으르게 살았더니 게으르게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외적의 침입을 받아 슬픔과 시름을 안고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네. 그래서 지금 우리 망했네, 슬프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현실 이것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박봉우의 나비와 철조망인데 나비는 뭔가 자연적이고 연약하고 이런 이미지죠. 철조망 이러면 거칠고 좀 진입을 막고 있고 그죠? 뭔가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저기 보이는 시프런강과 또 산을 넘어야 시프런강 시각적 이미지고요. 진종이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요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화자가 나비인가? 이렇게 떠올리신 분이 있다면 문학 좀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보라는 거예요. 제목을 보라고 하니까 제목을 보긴 보는데 제목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읽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그러니까 제목을 봤으면 이 제목과 시의 내용을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푸른 강과 산을 넘어야 물론 이제 여기서 날아서 넘는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느낌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화자가 나비인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면 좀 시를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자가 나비예요. 선역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지고 있는 태양을 의미하고요. 비유적인 표현이 쓰인 거고요. 지진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이 가슴이 타는 건 안타까워하는 건데 나비들이 서로 날아가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나비들이 강과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나비가 사실 되게 작잖아요. 날개도 작고. 근데 산과 강을 넘으려면 얼마나 많이 날아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강과 산은 극복의 대상이 되는 거고 부정적이에요. 강과 산은. 예, 넘어야 할 어떤 극복의 대상이다. 부정적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부정적 대상을 넘고 있는 나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바람은 나비 입장에서는 부정이에요. 예, 내가 날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생채기, 상처를 입었다는 건데 여기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누구랑 싸우는 거지? 이게? 누구랑 싸우는 걸까? 이것은 남북의 분열, 분단을 이야기해요. 남북의 대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거고 상처가 난 거고 그런데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자, 요건 잘 보셔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는 뭐냐면 통일, 통합, 화합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이 화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게 된 가장 큰 것은 이념 갈등이죠. 이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남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가치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싸우고요. 보통 보수는 이제 어떤 자본주의 그다음에 좀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을 추구하고 진보는 좀 복지라든가 약자를 보호하는 쪽을 좀 더 선호해요.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등이 굉장히 좀 깊죠. 현재 우리나라도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 입장은 복지를 좀 이렇게 옹호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눠 갖자 이런 맥락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분들이 진보에게 이 빨갱이 새끼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다르긴 하죠. 예, 공산주의하고 복지는 사실 이제 북유럽 이런 나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싸우는 것만 봐도 이렇게 진짜 죽자고 싸운단 말이에요. 인터넷 보면 맨날 싸워요. 그런데 얘네는 아예 이념 자체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 정당과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화합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화합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민족이에요.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민족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니까 화합을 해야 된다. 뭐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와닿지도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1930년에 태어나신 분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은 30년에 태어났으면 이제 일제강점기를 겪으셨겠죠. 고스란히 겪으시고 그러다가 45년 한 16살 때쯤 독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독립된 국가로 살아 했더니 갑자기 분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18, 19 이때 분단이 된 건데 6개월로 겪으신 거죠. 이분들은 친구들, 같은 동네 살던 친구들, 뭐 동네 어른들, 뭐 좋아하던 여자애, 아니면 뭐 부모님, 가족, 친척 이런 사람들이 원래 그냥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네, 없어지는 거야 갑자기. 전쟁이 나면서 갑자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지면서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누군 죽고 막 뭐 죽는 것까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져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예전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전을 모르잖아. 한민족, 뭐 남한과 북한이 하나였을 때 이런 거 모르잖아. 근데 그분들은 알잖아 그걸.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워할 수가 없죠. 그걸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북한은 미친 새끼들이죠 그냥. 맨날 핵 쏜다고 막 위협하고 이런 새끼들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상한 새끼들이에요. 독재자고 그죠? 근데 이 30년대 40년대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50년대에 분단이 되고 전쟁이 나고도 전쟁 끝나고 나서도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요. 왜? 한민족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를 산 건 아니야 얘들아. 그때를 산 건 아닌데 내가 어릴 때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겠죠. 그죠? 어쨌든 그 말이에요. 첫 고향의 꽃밭이라는 것은 민족애를 의미하고 그 민족애에 의지해서 통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민족애에 의지해서 화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시험에 안 나오냐? 객관적 해석이 불가능한 구절이에요. 이 몇 마일이라는 것은. 근데 저의 주관적인 해석을 이제 써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왜 써놨냐면 여기 지금 따옴표가 돼 있죠. 작은 따옴표. 그러면 이게 시인이 이걸 쓰면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따옴표 지금 여기 따옴표 돼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죠? 따옴표까지 하면서 이걸 넣었다는 건 뭔가 이걸 통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난 궁금한 거야. 왜 이걸 따옴표를 해놨지?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게 아닐까. 여러분 마일이라는 이 단위는 미국에서만 씁니다. 미국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네. 세계의 어떤 세계화에 앞장서 있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세계의 흐름하고는 맞지 않는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량형 통일에 어긋나 있는, 그러니까 벗어나 있는 나라죠. 얘는 피트 이런 거 쓰잖아요. 인치, 마일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세계적으로는 이제 센티미터, 뭐 밀리미터,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얘는 이런 거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일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놨다는 것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외세를 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하니까 이것이 내가 넘어야 할 거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야 할 대상으로 이 외세를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몰라도 돼요. 네,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안 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다음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 바람은 계속 부정입니다. 목이 바삭 말라가 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여러분 이 적지는 이 싸늘한 적지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남북의 군사적 대립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에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날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 적지라는 말 자체가 통일되지 못한, 화합되지 못한 상황, 군사적 대립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적절합니다. 군사적 대립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얘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군사적 대립이 적지이고 이 군사적 대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적절한 해석이다.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그러니까 벽에 부딪히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날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적지를 벗어나야 하니까.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나르면 아방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여기서 약간 뒤에 생략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방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쯤 나르면 아방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이 아방의 따시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걸 군사적 대립으로 해석을 하면 적지를 이걸 군사적 대립으로 해석한다면 아방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은 남북의 화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슬픈 철조망이라고 했을까? 이게 남북의 화합이라면 그죠? 자, 하나만 써놨는데 잠깐만요. 두 가지를 분리를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해석 군사적 대립. 두 번째 해석은 북한 적국 적의 진영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아방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북의 화합 두 번째가 남쪽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슬픈하고 말한 건 뭐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건데 한 가지가 딱 맞으면 한 가지로 해석을 하겠지. 근데 남북의 화합을 하는데 사실 거기서도 이제 많은 이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뭐 죽기도 하고 전쟁이 났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슬픈 철조망이라고 말하는 거 수도 있고요. 이게 웃긴 게 여기는 1번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적절한데 여기는 2번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적절해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해석을 하는지를 좀 적어 두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부정적 상황이고요. 부정적 상황을 벗어나 긍정적 상황으로 온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수능은 그렇게 나옵니다. 수능은 이거를 구체적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기보다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가지고 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벗어나서 얼마를 날아가야 내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 피를 흘린 상태로도 계속 날아가면서 얼마를 더 날아가야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를 체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소망이 있습니다. 체념 아니에요. 체념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절망적 상황이다 이런 거는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체념이라고 보면 무조건 틀려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설픈 표시의 벽 기어. 자, 이 벽 어설프다 했으니까 부정이죠. 이 벽은 당연히 분단이에요. 남북의 대립. 남북의 대립을 부정으로 보고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쉼표 기어 이렇게 되죠. 기는 깃발입니다. 이 깃발 기자인데 깃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념 갈등을 얘기해요. 남한과 북한의 이념의 기치를 내세우고 뭐 자유주의의 기치를 내세우고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세우고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깃발은 이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쉼표가 있죠. 이 쉼표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표시의 벽과 기는 같은 거예요. 따라서 남북의 대립 둘 다 남북의 대립이죠. 이거는 뭐 이념으로 인한 대립이고 이거는 그냥 대립이고 그래서 남북의 대립을 무너져야 할 부정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도 여러분 이 문제를 보라 그랬더니 그냥
설명을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풀고, 이거 영상 잠깐 멈춰두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설명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멈추고 문제를 풀고 오셔야 돼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설명했습니다. 1번이죠. 네, 쉬워요. 넘어갑니다.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설명한 거예요. 4번이죠. 이거 나가 북강을 떠난 지 매우 오래되었음 이거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2번이 답이긴 한데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나비가 바라보는 장밋빛 무늬는 과거에 당했던 사건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상처를 의미한다. 이 장밋빛 무늬가 뭐냐면요. 여러분 태양이에요. 그 큰 눈의 뭐식이 있었죠? 이거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이죠. 이게 태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부정적으로 해석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게 부정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당했던 사건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상처다. 말이 안 되는 게 나비한테 무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양에 무늬가 있는데 그게 나비의 상처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가 않은데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이 있다면 1, 3, 4, 5의 근거를 확실히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2번이 답으로 나올 겁니다. 항상 문제를 푸실 때 확실한 답이 있으면 걔를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항상 얘기하지만 1, 2, 3, 4, 5를 다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읽지 말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틀렸어라고 확신할 수 있으려면 그걸 확실하게 틀린 선택지라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맨날 근거 찾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왜? 1, 2, 3, 4, 5를 맨날 다 봐야 되거든. 1번 읽었는데 이거 이상하네? 1번 정답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선생님 1번 썼는데 근데 밑에 안 읽었는데 틀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1번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모든 문제의 근거를 확실하게 찾으면서 푸는 그 습관이 들어 있다면 1번 선택지가 이상하다, 근거를 찾았다, 그러면 1번을 찍고 넘어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안 틀리게 되는 거죠. 근거 찾는 거 진짜 중요하다. 잔소리를 또 하고 있네요. 아무튼 얘는 그렇습니다. 2번이 정답인데 2번이 이건 좀 부정으로 보긴 힘들어. 이런 정도 느낌이라서 만약에 2번에서 확신이 안 오신다면 1, 3, 4, 5가 적절하다는 근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3번 했고 4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는 이거예요. 문제 풀면서 읽어보셨죠? 네, 이런 거고. 식민지인으로서의 상실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철조망을 넘으려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것을 분단과 대치를 끝내고 통일과 평화를 맞이하겠다는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거 있죠. 이거 어디 갔어? 이 적지와 이거를 이제 1번으로 군사적 대립과 화합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보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은근히 쉽습니다. 왜냐면 해는 늦고 다른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레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온다. 이거는 현재거든요. 현재 지금 일제에 쫓겨가지고 북방으로 다시 왔더니 지금 이딴 상황이더라. 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 유랑했던 상황. 이거는 아주 먼 옛날 그 북방에 있다가 떠돌다가 한반도로 내려왔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결이 안 돼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끝.